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아마 지금 전국이 다 끓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르신들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도 이 더위에 특별히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차장. 뭐 이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신자, 뭐 명청대전 뭐 포함해서 막 정청래, 김민석 특히 양쪽 캠프에서의 공방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는 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전당대회 이렇게 순회 경선 회장 보면은 거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가지고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아하, 최근에 이런 경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나마 큰 사고가 안 나는 거는 그 유튜버들이 오싹 좋은 카메라들을 들고 다녀가지고. 사방에서 찍으니까. 예, 그래서 저기 최악의 그 상황은 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이 아닌가 얘기할 정도로 네. 아주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양쪽의 공방이 이렇게 치열하다라는 것은 지난번 이 충청이랑 부울경 경선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온 거 아니에요? 거의 박빙의 승부를 보였잖아요, 양쪽이.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 뭐 가산,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는 가산이 있는데 그걸 네. 제외하고 있었을 경우에 숫자도 0.9% 차인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서 0.9% 집계를 앞선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좀 선거 결과가 충청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있었는데 네. 충청권이 정 후보 측 연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크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예상 밖으로 또 김민석 후보가 박빙이하지만은 신성을 거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충청에서 조금 초반 기세를 확실하게 딱 잡아가고 그 이후에 좀 이어가겠다, 부울경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충청에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에게 뒤졌다. 이게 정청래 캠프나 김민석 캠프가 그 충청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저기 원래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그 일정들 감안해서 사실 일정 두고서도 되게 말이 많았던 게 사실 충청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 네. 후보 측을 이렇게 고려한 일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 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2주 때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반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선거전이 치러질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네. 좀 이렇게 좀 저기 잘 풀어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고 네. 정 후보 측에서는 당초 예상한 거와 달리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울경에서 또 이겼기 때문에 하고 계속 역전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네.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그게 또 짜릿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초반 이 부울경과 충청의 결과를 본다면 정청래 후보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민주당 대표의 현재 전대세 판도 이게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하고 이렇게 선거 결과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기 전체적인 판도는 예상인 게 지금 사실 무의미할 정도고요. 지금 다만 그 주목할 거는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과반 득표가 없었을 경우에 선투표로 가기 때문에 네. 과반 득표 상황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송영길 후보가 지금 3위인데 지금 계속 나왔던 숫자가 10.3% 그다음에 9.5% 나와서 합계 지금 9.97%니까 10% 육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뭐 호남권 등등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관심사인데 그렇다면은 과반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도 또 다시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누가 더 기선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영남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남, 강원, 뭐 제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아마 15일부터 시작되는 호남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경선 결과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남형과 수도권 그게 판세를 가르겠죠. 최고위원들 흐름은 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이번에 5명 뽑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가장 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22.5% 얻어가지고 유력한 상황이고 여기 근데 친청계라고 해서 이렇게 정 후보 쪽과 가까운 쪽이고 네.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는 16.41%에서 지금 2위입니다. 네. 그리고 한민수 후보가 14.46, 그다음에 서비아 후보가 13.72, 네. 그리고 김용 후보가 12.41로 해서 이렇게 일단 5명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 당선권이고, 네. 근데 이성현 후보 같은 경우에 친청계로 분리고 되고 있는데 여기서 11.34여서 사실 1%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전북 영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호남권에서 어떤 선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네. 변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연기 명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2명의 이름을 쓴 형식으로 선거가 이렇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아.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하냐가 되게 음. 중요한데,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선거는 되게 여러모로 혼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여튼 정전 대표 쪽에서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뭐 표를 적절하게 분배하는, 그러니까 네. 뭐 표가 만약에 그 친청계 후보가 되더라도 너무 특정 후보에 많이 몰려가지고 다른 후보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하. 새 후보가 다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저기 최고위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골고루 해서 5명 중에 3명을 만약에 신청 후보가 차지하는 이게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는군요. 예,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정 대표를 그러니까 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 결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정하는데 이게 적절하냐 아.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논란들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관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 거는 네. 뭐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타이틀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데 뭐 어떤 면에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발언하는 최고위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좀 가장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됐다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최고위원을 할 것인가가 수석 최고를 할 것인가 좀 관심사입니다. 근데 네. 그러려면은 뭐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박선원 의원하고 최민희 의원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여기서 과연 그러면 표를 어떻게 또 몰아줘야 하는지. 근데 아. 몰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3명은 당선시켜야 하는데 아, 나머지 이제 2명 한 표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몰아줄 것인가. 아하. 그래서 약간 다들,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이것들이 당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세력이 지금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표 배분을 놓고서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결국 어쨌든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최고위원 5명 중에 그러니까 3명을 예를 들면 친청계가 차지하느냐, 이 뭐 친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기가 차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또 당 운영에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뭐 쉽게 갈 수 있느냐, 복잡하게 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모로 해서 이렇게 당의 주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뭐 최근에 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했었을 때, 당무 같은 걸 했었을 때 결국은 표대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보면은 뭐 안정적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들 둘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을 얼마나 확보하냐는 역시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까지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그렇죠. 또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차지할 몇 명 것인가, 할 거냐. 그것 좀 다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예를 들면 대표가 자동적으로 그 체제가 무너지는, 이러면 최고위원들이 뭐 몇 명 사퇴하면 그 지도부는 붕괴된다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알고는 이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원래 전에 한번 국민의힘에서 관련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해서 그 그러니까 6호 규정은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을 좀 확인할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을 특정 계파가 차지했을 경우에, 그리고 대표가 그와 다른 쪽에서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한 게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뭐 초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국면이 닥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 선거도 있고 네. 부동산도 있고 네. 또 만약에 내년 초에 그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또 결정된다면은 네. 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경우에도 선거 결과가 더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좋지 않지,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초반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이지, 또 주식 시장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렇게 해서 좀 우려 사항이 많고, 거기다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좀 우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또 되게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눈앞의 선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일단 이기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생각하자. 자,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연설하잖아요. 보통 그 쭉 그 권역별 순회할 때. 그런데 투표는 뭐 그 전에 벌써 다 맞습니다. 끝나가지고 끝난 뒤에 하는 연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권리당원 투표를 보면요. 그래서 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음흠. 근데 합동 연설은 8월 1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어. 이미 구매 결정은 다 끝난 상태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라서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보들의 정견 발표나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뭐 그 해당 사실은 충청 지역에서는 어떤 것 변화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보다는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충실하게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네.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자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운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모습, 약간 그걸 보고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은 없긴 없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미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지역 공약이나 지역 개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후보가 송 후보인데, 네. 이 구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다음번이라도 좀 투표가 하기 전에 연설을 먼저 하는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 하고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전당대회를 하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견 발표를 보고 투표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네.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그 현장에서 연설을 듣고 거기서 어떤 그 투표하려는 후보에 대한 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현장이 주는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미 다 투표해놓고 나서 그냥 연설을 듣는 이런 거라면 맥 빠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그냥 그 미디어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연설을 딱 하고 그다음에 집계가 나와서 딱 발표를 하는 이게 그 시나리오대로 딱딱딱 하는 그림은 아마 예쁘게 뽑을 수 있을 거긴 한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연설을 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정치인의 매력이 그 연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닿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부울경 토론회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부울경 거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미 이건 지난 얘기들이 됐다는 거. 네. 참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과 수도권의 투표 결과가 승패를 가릅니다. 자, 나차양 이 관전 포인트 뭘로 봐야 돼요? 일단은 좀 이번 또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호남을 해서 이렇게 뭐 호남 결과를 보고 수도권 사람들이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 그러니까 가령 호남에서 온라인 투표가 8월 11일, 12일 날 있고 네. 수도권에서는 12, 13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호남의 선택은 이랬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뭐 수도권 응답해라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입니다. 그냥 발표되기 전에 수도권도 투표를 다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당원 구조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호남이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부분은 수도권인데 여기서 뭐 이미 그 15, 16, 10 이날 결정 거의 다 된 부분인데 여권 관련해 가지고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좀 이상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사실은 전당대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앞부분은 다 좀 맛배기 느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원 차지하는 비율이 편중이 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호남권이 약간 30% 초반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30% 후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뭐 두 선거에서 두 지역에서 결론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지어진다 보니까 앞에 선거가 약간 뭐 저희 정치부에서는 뭐 1% 숫자 차이에 대해서 되게 하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얼마나 할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었던 투표가 뒤에 호남이나 수도권 투표 유권자들의 뭐 실제 표결에 참여한다든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긴 있겠지만은 조금 순회 경선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그 두 개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배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배치를 했으면 재밌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다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 막판에 그냥 다 결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